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아유경지.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 6. 논란. 제국주의 시대 부재. 미성숙한 제도. 비교 대상의 문제. 2024년 1월 UN 경제사회처가 발간하는 세계 경제 현황 및 전망 WESP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분류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WESP는 세계 다수 기관이 선진국, 개도국 분류 시 인용할 정도로 매우 권위 있는 보고서이다. 이전까지 WESP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국으로 분류되던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변경된 국가들은 모두 유럽연합에 신규 가입한 나라들 뿐이며 그 외에는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논란. 제국주의 시대 부재. 한국은 제국주의 시대의 일제강점기를 맞아 제국주의 피해국이 되어 제국주의를 직접적으로 자행하지 못했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국가적 자부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이는 강대국의 인식과 더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는 선진국과 강대국을 혼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함께 서술한다. 아래에서도 보듯 대다수 강대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팽창하여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했고 오늘날에도 이 흔적이 남아있다. 비록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긴 하나 자국인이 타국에 가서 지배자 행세를 하는 것은 분명 민족적 우월감을 채워주는 일이다. 이로 인해 영향을 주는 것이 영국, 프랑스와 일본, 독일에 대한 인식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광대한 식민지를 가졌기에 아직도 이들의 영향이 강하고 영연방 및 프랑코포니를 이끄는 국가들로 영향력이 상급에 속하는 양대 강대국이다. 현재도 본토 이외의 속령과 해외 영토들까지 가진 데다 세계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독일과 일본은 후발주자 열강으로 중국에게 뜯은 칭다오, 대만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정규 국가를 식민지로 삼은 사례는 각각 폴란드와 한국 정도였으며 세계대전 시기 잠시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를 점령한 걸 빼면 식민지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마저도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부 토해내야 했다. 또한 승전국의 식민지들이 독립 후에도 지배국에게 끌려다니던 것과 달리 폴란드와 한국은 독일과 일본이 패전하면서 연결고리가 끊어진 채 새 출발을 했고 그 결과 비교적 독자적으로 성장하였기에 현재 이들에게 끼치는 헤게모니도 크지 않다. 나름대로 제국주의를 추구했는데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독일, 일본에 대한 인식도 이러하니 그러한 식민지를 지니기는커녕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가 되어 세계적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한국은 더욱 강대국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근대 민족주의 시대의 타국에게서 제국주의를 겪어본 국가들 중 폴란드와 한국은 식민지로 떨어져버린 국가들 치고는 체급이 매우 큰데 과거에는 자국을 위협하는 독일과 러시아나 일본과 중국에게 이겨본 경험도 있을 정도로 만만한 국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강한 강대국을 양쪽에 둔 탓에 근현대 시기에 힘이 빠지다 못해 러시아 중국의 반식민지 신세가 되었다가 결국 독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성숙한 제도. 소수의 한국인들이 자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는 기존 선진국들보다 제도가 미성숙하다 보니 복지 및 민생, 노동정책, 군인과 국가유공자 대우 분야 같은 부문에서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선진국 판단 기준이 아니다. 디벨롭드 컨트리의 디벨롭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개발이 되었냐는 뜻이고 이런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선진국이 아니야 라는 주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시민의식이 어떤지에 대한 사실 논란을 떠나서 애초에 시민의식 수준이 선진국 여부를 따지는 요건도 아니고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수치도 아니다. 복지제도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적으로 미국이 공공복지가 매우 취약한 나라임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제도가 미성숙하다는 말은 생각해보면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데 최저임금, 의료보험, 지방자치제도, 국민연금,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삼권 분립, 삼심제도, 의회민주주의와 같은 제도를 모두 갖춘 나라는 전 세계를 놓고 봐도 드물다. 다른 나라들을 예로 들어도 그러하다. 싱가포르 1인당 GDP가 9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만 민주주의 국가일 뿐 선거 제도를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집권자가 대놓고 2대 세습을 했다는 점 때문에 독재냐는 담론에 대해선 혹여 이견이 존재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미국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도 3억 명이 넘는 초강대국이지만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의료보험을 비롯하여 공공복지가 취약하며 치안도 타 선진국에 비해 좋지 않다.
2020년대 들어서는 마약 문제도 일부 주들을 중심으로 심각해졌다. 일본 세계 4위 경제대국이며 인구가 1억 이상의 1인당 GDP도 3만 달러가 넘지만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30년 이상 정체되어 있다. 또한 내각제와 지방자치제도가 수년간 적용되고 있으나 자서투표제와 그에 따른 안분표, 석패율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느냐는 비판이 꾸준히 일본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오해가 크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정치 참여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며 길거리에 물건을 놔두고 가도 누가 훔쳐갈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고 밤에 비교적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녀도 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로 치안으로 따지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우수한 시민의식의 표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서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 당시 정부의 방역 통제에 반발하며 집단 감염 파티를 개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며 결국 코로나 대확산을 불러일으키는 추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어느 국가든 결함은 있기 마련이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비교 대상의 문제.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불분명한 데에서 오는 문제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평균 올려치기와도 관련이 있다. 일단 비교 대상 국가로 매우 대표적인 선진국들만을 제시한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비교국들은 OECD, 소속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의 다른 네로라 하는 선진국들이나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이다. 주로 한국보다 더 선진적인 국가를 거론하며 한국의 후진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 한국과 비슷하거나 뒤처진 국가들은 거의 거론되지 않는다. 애초에 더 나아 보이는 국가들하고만 비교를 하니 열악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저들을 따라가서 더 나아지자라는 마음가짐을 자극하는 취지에서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열등감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선진국 밑바닥이라 까내리면서도 동유럽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은 비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암묵적으로 적어도 선진국 가운데 중간은 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소리다. 다만 최근 2020년대에는 소규모 선진국들과의 비교는 덜해진 편인데 애초에 인구나 자원 면에서 한국과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편이다. 선진국 콤플렉스가 절정이던 2010년대와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이슈를 가져올 때 그때그때 부러워 보이는 점만 가져오는 데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장점들만 자주 소개되니까 그렇지 이른바 선진국인 국가들도 여러 결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부러워하는 독일식 교육체제도 실상 문제점이 많다. 독일의 교육 불평등 수치는 러시아, 베트남보다도 열악하며 또한 교사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정보화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처진 것이 현실이다. 복지천국이라는 찬사를 받던 스웨덴 역시 결국은 높은 세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의료 시스템은 한국보다 뒤떨어진 면모도 있으며 스웨덴의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교묘한 편법으로 탈세를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의 대표적인 예로 회자되는 아일랜드의 경우 유럽에서 매우 낮은 법인세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들의 조세피 난처로 활용되고 있고 그 덕에 현실보다 GDP가 훨씬 부풀려졌고 빈부격차도 높은 편이며 지방 인프라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아일랜드 농촌에 가면 재산은 1억 넘는 사람들이 많고 소득도 그에 비례하지만 더블린 외 농어촌에서는 아직도 초가지, 토탄을 쓰고 있는 경우도 많고 물가가 실질 소득보다 매우 높다. 당장 아일랜드 전체 인구보다 많은 런던의 물가보다 인구 50만인 더블린의 물가가 더 비싸고 다국적 기업 취업자와 전문직이 아닌 이상 생계를 꾸리기는 쉽지 않다. 시장과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 지금도 미국, 영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다. 싱가포르 역시 사회의 모든 혜택이나 기회는 대부분 상류층인 화교에게만 돌아가고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들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말레이계 및 인도계는 소외되어서 인종차별과 빈부격차도 생각보다 꽤나 크다는 문제점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 때문에 고위직은 대부분 화교가 독차지한다. 게다가 태형, 가혹한 벌금, 언론 통제, 여당 우위의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권 탄압이라며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반대로 싱가포르의 이러한 엄벌주의를 오히려 추켜 세우는 부류도 있긴 하지만 엄벌주의 역시 능사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듯 단점이 상당수 있지만 한국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는다. 아울러 타국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내부 사정은 더더욱 알려지지 않는다. 일례로 한국의 교육 상황은 한국의 학부모를 비롯하여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지만 아무리 가까운 나라여도
외국의 교육 상황은 당장 유학이나 이민을 갈 사람이 아니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니 보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렇게 선별된 선진국의 요소들만 들으면 선진국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한국에는 단점만 가득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 특히나 한국이 개도국이던 1980년대까지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 있지도 않아서 해외 거주는커녕 해외에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 국민 대다수이니 오해는 더욱 가중되었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걸핏하면 제목이나 썸네일에 선진국형 또는 후진국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들을 남발하는 것 역시 이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지만 자부심, 자국 우월주의 성향이 특이하게 변질된 방향성 문제도 있다. 국민들 스스로 우리가 선진국이냐 아니면 개도국이냐는 인식을 갖는 것도 선진국 담론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은 이미 자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이는 세계에서도 그리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가 수천만이 넘는 국가는 어지간한 기술과 능력이 없다면 선진국으로서 운영되기가 매우 힘들다. 유럽의 소규모 선진국 국가들처럼 3차 산업, 4차 산업만으로 수백만 명의 인구를 부양할 수는 있겠지만 인구가 1000만 단위를 넘어가면 자체적인 제조업을 비롯해 공업 능력이 없으면 부양이 힘들다. 해외 자본에 의지하면 국부와 인재를 비롯하여 발전 요소들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숫자 자체는 그래도 서유럽을 필두로 수십 개 국가가 존재하나 인구 2천만이 넘는 상당한 규모를 갖춘 선진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호주, 스페인 등 총 10개국 뿐이며 그중 인구 1억이 넘는 선진국은 미국, 일본뿐이다. 넓은 영토 대비 적은 인구와 의지할 자원이 많아 공업이 상대적으로 약해도 선진국을 유지 가능한 캐나다나 호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9개국은 자체적인 기술 및 능력이 탄탄하거나 이를 보유한 국가들이다. 이렇듯 강대국 담론과 선진국 담론이 중구난방으로 혼재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이 선진국 지향인지 강대국 지향인지 지향점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일 관계의 경우 여담으로 한일 관계가 세계에서 화두로 꼽히는 이유는 2020년대 현재 이들 관계가 구제국주의를 통해 형성되는 지배국 피지배국 관계와 많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이다.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1인당 경제력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비등비등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인구수 차이를 비교해도 상당한 국력을 자랑하는 사례가 한일 관계 말고 그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1인당 경제력을 따라잡은 경우로는 영국, 아일랜드와 핀란드, 러시아도 있다. 그런데 아일랜드가 선진국이지만 시장 규모가 협소하기에 미국, 영국으로 이민 가는 사례가 많다. 핀란드도 선진국이지만 핀란드의 인구는 러시아의 인구에 비해 매우 적다. 그래서 인접 국가인 영국이나 러시아와 국력 차이가 크다. 덴마크, 노르웨이의 경우가 있지만 이는 덴마크 국왕과 노르웨이 국왕의 조상이 같은 인물인데다 문화가 비슷하다는 점이 있고 미국, 영국은 1776년 미국 독립전쟁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언어권이기도 하고 미국인들도 영국계 이주민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예외적이다. 또 영국, 인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브라질도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국력을 거의 따라잡거나 추월한 케이스지만 애초에 이들은 피지배국 인구가 지배국의 20배 가까이 되고 넓은 면적만큼이나 자원 매장량의 차원도 다르기에 인구 차이가 겨우 2.5배가량인 한일 관계와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애매하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자면 한국이 2020년대 들어 일본의 개인 소득 및 경제 수준을 따라잡았고 선진 강대국들처럼 산업, 공업, 국방, 소프트 파워를 국산화하고 국제사회에 자국산 브랜드를 진입시키는 데 성공한 데다 몇몇 산업이 일본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일본도 한국제와 한류를 인정하고 있다. 영토 크기도 인구수도 일본이 한국보다 2.5배가량 많은데도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상으로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에서 제국주의 시대 부재와 미성숙한 제도, 그리고 비교 대상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사로 이어집니다.